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2시간 합격당 제대로 된 첫 번째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우리 2시간 합격당 수업이 인문도 이론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립반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존 수업과 크게 차별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에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먼저 3월달, 4월달에는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지금 가지고 계신 2시간당 합격당 전용 교재를 갖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근데 1월달, 2월달에 나왔던 자료를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드릴 거예요. 합격방구 노트를 한 번 더 내드리면서 그거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진도를 나갈 때 진도 계획이 1번부터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총론 경제론까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순서대로 나가고요. 경제론이 수요공급이니까 수투감을 먼저 끝낼 거예요. 그래서 2주, 3주, 4주 차에 수투감을 먼저 끝내드릴 겁니다. 요걸 먼저 끝내드리고, 진도가 조금 이제 이렇게 빠를 수가 있어요. 빠를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중요 부분을 좀 더 시간 할애를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빠르게 나간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항상 다음 주에 뭐가 수업이 진행이 될지 이렇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수업만으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1월달, 2월달 기본 정립 이론반을 안 들으신 분들은요, 이론 정립반 수업을 듣고 오시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생략되고 아니면 결과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 문제를 푸니까 문제 푸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순서는 일단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론 수업을. 일단 이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 방구 노트를 먼저 한번 풀어볼 거예요. 합격 방구 노트를 풀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걸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론 수업을 간단하게 조금 하고, 이론 수업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합격 방구 노트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비중은 5대5 정도, 아직까지는 한 5대5 정도, 이론도 한 5 정도 하고 문제도 한 5 정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 40분 정도 수업이 진행된다면 20분 정도는 이론, 20분 정도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 향상이 1월달, 2월달 수업 들으시면서 먼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달 수업 들으면서 이루어질 거고, 3월달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있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매달 모의고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점수를 드리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중 안의 수업들은 좀 빡세게 이렇게 외우고, 빡세게 이해시키고, 빡세게 계산 풀게 하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강제로라도 좀 외워야 될 거는 그 자리에서 좀 외우고, 풀어야 될 문제들은 반드시 풀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먼저 그러면 14쪽을 먼저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가시면 부동산 학이 나오는데, 이론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갈게요. 부동산 학. 앞으로 누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학이 뭡니까? 학문적 성격을 묻는다면,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학은 단순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에요. 자연적 움직임을 다루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고요. 절대로 추상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나중에 빵빵 비워놓더라도, 부동산학은 단순 아니고 종합, 순수 아니고 응용, 자연 아니고 사회, 추상 아니고 구체 경험,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5가지는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는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요거 2개. 효율성은 이제 이용 잘하자는 측면이고 민간에서 강조되는 것이라면, 형평성은 분배 잘하자는 것이고
공공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에서 형평성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나오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용자라 자는 게 효율성이고 공공에서 분배자라 자는 게 형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 3번에 부동산에게 접근하는 방법,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접근 방법만 보시면 됩니다. 여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종합식,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행태과학. 특히 요 3번과 4번은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 법경기를 합한 걸 복합개념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복합개념으로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 방법은 종합식 접근입니다. 그래서 종합식 접근은 부동산학이 종합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 방법이 바로 종합식이고 의사결정은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사결정에 맡겨놔도 알아서 처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접근 방법이 의사결정 접근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믿는 거죠. 행태과학적 접근할 때 행태라는 것은 이제 행동과 태도를 줄인 말이거든요. 행태, 행동, 태도. 인간의 행태가 특히 강조되는 게 세 개가 있는데 경영, 마케팅, 중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 마케팅, 중개는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특히 강조한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굳이 비교한다면 복합개념, 시스템, 단기 정착이 뜨면 종합식이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다가 뜨면 의사결정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합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에서 이야기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인간이 개입되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칙성인 부동산 현상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부동산 활동이 있더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능한 경공이라고 해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이에요. 일단 능률적인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의 능률을 깨야 되거든요. 소유할 때도 능률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래할 때도 능률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유할 때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요. 거래 활동할 때 능률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이 되줘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일 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능률적으로. 그래서 이게 능률성 할 때 소유할 때 최유효가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시험에 뜨면요. 이게 이제 어디서 뜨는지를 일단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디서 뜨냐면 감정 평가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 평가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해야 된다. 최유효 이용은 부동산을 베스트로 이용하자는 것으로서 1번. 얘는 이제 부증성하고요.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가 돼요. 하나는 부증성, 하나는 용도의 다양성. 토지가 부증성 때문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베스트로 이용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용도 중에서 베스트 용도로 뽑아줘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 최유효 이용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배우시는 감정평가 규칙의 감칙의 규정에는 최유효 이용이 없어요. 감칙 규정에는 없다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 나중에 지역 분석이라는 것과 개별 분석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 분석에서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요. 그럼 무슨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까? 그러면 개별 분석에서 선지표, 후계, 최 해서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최유효용이 나왔을 때는요 세 군데서 써먹거든요. 첫 번째, 최유효 이용은 토지의 특성 어디서 관계가 됩니까? 그러면 부증성 아니면 용도의 다양성 이때 좀 중요하고 감정 평가할 때는 무엇을 전제로 평가합니까? 그러면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합니다. 근데 감칙 규정에는 없고 실무적으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따지지 최유효 이용을 따지지 않아요. 무슨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합니까? 그러면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이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유할 때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은 무슨 성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능률성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능안 경공 중에서는 능이 가장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제가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해주세요. 알겠죠? 예. 두 번 다시 침묵하지 마세요. 오케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험에서 그 부동산 활동은 이론이 중시됩니까? 실무가 중시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있으면 안 돼. 둘 다 중시되는 겁니다. 이론과 실무는 둘 다 중시되는데 이론할 때는 이제 과학성이라고 불러요. 실무할 때는 기술성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론 측면의 과학성과 실무 측면의 기술성이 모두 강조된다 하시면 돼요. 윤리성은요. 네 가지 윤리가 있는데 종업원과 지켜야 될 윤리는 고용윤리, 업자 간에 지켜야 될 윤리는 조직윤리, 의뢰인과 지켜야 될 윤리가 서비스윤리, 일반 대중과 지켜야 될 윤리가 공중윤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 대인활동, 대물활동.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걸 대인활동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대물활동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입니까? 대물활동입니까? 그러면 둘 중에 고르고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둘 다예요. 대인활동인 동시에 대물활동. 그래서 이런 거 두 개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이론 측면의 과학성이 중시됩니까? 실무 측면의 기술성이 중시됩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안 되고 둘 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대인활동입니까? 대물활동입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안 되고 대인활동인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장활동. 임장활동은 다른 건 됐는데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꾸 시험에 이제 임장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내냐면 부증성으로 잘 내요. 부증성.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잘 아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특히 부증성하고 부동성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증성하고 부동성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증가가 안 되는 게 부증성이고 이동이 안 되는 게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부증성, 부동성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어떤 짓을 하냐면 공시법 시간에 공법책을 가져와요. 공시법 시간에 공법책을 가져와서 왜 공시법책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둘 다 공으로 시작해서 헷갈렸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수가 있나. 부증하고 부동하고는요. 같이 부로 시작했기 때문에 헷갈릴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장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장활동은 부동성. 그다음에 뭐 장기란 말이 있다면 요거 영속성 관계가 됩니다. 장기, 장래, 예측. 공간은 항상 공중, 지하, 그다음에 수평을 포함하는 3차원 공간 또는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고 다시는 제가 이 파트를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업할 때 몇 쪽부터 수업을 할 거냐면 16쪽부터 수업을 할 겁니다. 이제 그만 14, 15쪽 보내줍시다. 이제 그만 우리 14, 15쪽 놓아줍시다. 왜냐하면 좀 14, 10쪽을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최근 제가 우리 기출문제를 최근 6년간 기출문제를 넣었거든요. 그럼 최근 6년간 기출문제를 보러 가야 되는데 기출된 적이 최근 6년 동안 한 번도 없어. 그럼 어디부터 시험이 출제되냐면 여기부터. 복합 개념의 부동산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우리 시험의 범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4, 15는 그냥 오늘 첫날이니까 몸풀기 게임으로 한번 본 거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우리 시험의 범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복합 부동산이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구분하고 갈게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글자? 8글자. 복합 부동산 몇 글자? 5글자. 복합이란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두 개 이상이 결합이 될 때 복합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몇 개부터 복합이 될 수 있냐면 두 개부터 복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세 개도 네 개도 다 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 두 개만 결합이 되면 얘는 그냥 짧게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되면 말을 좀 길게 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경기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고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이 되었어요. 그러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말하고요. 참고로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동의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하고요. 또는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은 무형이냐면 법률과 경제는 무형이에요. 뭐라고요? 무형.
기술적 측면만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뭐요? 모형. 기술적 측면은 뭐요? 유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딱 두 개가 있거든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민법상 부동산 또는 토지와 거정청물이라 그래요. 근데 광의의 부동산에도 토지와 거정청물은 포함이 되고요. 여기다가 준부동산이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거예요. 그 준부동산은 밑에도 나오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과 같은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같은 재단, 어업권, 임목 같은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기계, 재단, 기타가 있는데 얘네들은 싹 다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싹 다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 임목하고 재단하고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개사법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준부동산 중에서 재단하고 임목하고 재단 이 두 가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다. 결론. 협광의로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법률적 구분인데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광의에 둘 다 속해 있고 준부동산 갖고 구분해야 되는데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삼본생소상. 자, 따라해볼까요? 삼본생소상. 삼본생소상 모르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삼본생소상.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삼본생소상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 공자위환자 시작. 공자위가 안 좋아. 공자위환자. 그래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기술적 개념이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얘기할 때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경기 있다 그랬죠. 맞아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뭐야? 기술적 측면은 유형. 기술적 개념과 똑같은 말 두 개 더 얘기해봐요. 시작. 물리적 개념, 유형적 개념. 오케이? 예. 법 두 개 뭐 있어요? 협의와 광의.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거정청물이 아니라 준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경제적 개념 5개 시작. 산본, 생소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술적 개념 4개 뭐요? 공자, 위환자 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생산재로 보는데 토지가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5글자 복합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에 결합된 상태로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체에 결합된 상태로 봐주는 거.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 있고 건물 있고 하나로 보는 거. 우리는 이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복합부동산은 법률상의 구분이 아니에요. 법상으로는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봅니다. 얘는 활동상의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활동. 감정평가 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슨 법이죠? 공시가기준법. 건물을 평가하는 방법은 원가법. 근데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있어서 얘들을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쓰죠?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안 나오고 뒤에 감정평가론 가면 나와요. 어떤 물건에 어떤 감정평가 방법을 쓰느냐는요. 정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그냥 매년 시험에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거니까 한꺼번에 일괄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 제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토지정착물, 부동산 정착물. 일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은 3번에 있는 토지정착물이에요. 토지정착물은 토지의 종속적인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는 독립적인 정착물이 있는데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면 독립적인 정착물 4개를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 건물, 두 번째는 명인방법 갖춘 수목 또는 등기된 임목, 그다음에 명인방법 갖춘 뭐예요? 미분류 과실, 그다음에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된 뭐예요? 농작물. 이렇게 4가지가 토지와는 독립된 건데 공부하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그 건물하고 농작물이야 뭐 따로 단어들 안 붙어도 돼.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그다음에 건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미분리 과실하고 수목하고는요 앞에 단어가 붙어야 되거든요.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만 붙어야 돼. 뭐만? 근데 수목은 명인 방법이 붙어도 되고 등기가 붙어도 돼. 근데 등기되었을 이름이 바뀌어. 등기되었을 때는 뭘로? 임목으로.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을 수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순간 그냥 임목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애예요.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름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그 미분리 가실은 뭐만 할 수 있고 명인 방법만 되고 수목은 뭐도 되고 뭐도 되는데 명인 방법도 되고 등기도 되는데 명인 방법 갖췄을 때는 그냥 수목하지만 등기됐을 때는 뭐라 부른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신 종속 정착물, 독립 정착물 하는 것은 싹 다 무슨 정착물에 관한 얘기? 토지 정착물에 관한 얘기란 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은 종속적인 걸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싹 다 종속이거든요. 독립 몇 개? 4개. 요거 빼고는 싹 다 종속이 되는 겁니다. 독립 4개는 어떤 게 있냐면 건물, 명인방법 수목, 명인방법 수목, 등기임목, 명인방법 미분리 가실, 타인 토지에 경영된 농작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로 4번에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부동산 정착물. 부동산 정착물에서는 진짜 정착물과 동산으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동산 3종을 암기할 거예요. 동산 3종. 요거 말고는 싹 다 정착물이다 하시면 됩니다. 동산 3종은 첫 번째는 임차인 정착물, 두 번째는 경작 수확물, 세 번째는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 요 세 가지는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칠판 한번 보시고. 자, 칠판 보셔요. 가로 3번 제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슨 정착물은? 뭐와 뭐로 구분한다? 구분한다면 독립 몇 개? 4개 공부할 거고요. 부동산 정착물은 뭐와 뭐로 구분한다? 정착물과 동산으로 구분한 다음 뭐 3개? 동산 3개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속 갈게요. 질문 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분류인데 지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실게요. 지목. 지목은 28개 지목이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지목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답 과수원은 대표적인 지목입니다. 얘를 합쳐서 3개를 합쳐서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 뭐라고요? 그럼 농지는 지목이 아니고 전답 과수원이 지목이에요. 그다음에 대하고 공장용지를 합쳐서 택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택지는 지목이 아니고 보통 대에다가 주택하고 상가까지 지어요. 사무실 같은 거. 그다음에 공장용지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따라서 대하고 공장용지를 합쳐서 주택, 상가, 공장을 다 지을 수 있다 해서 택지라고 부릅니다. 요거 외에도 뭐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교용지, 사적지 하는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어떤 게 나온 적이 한번 있냐면 유지와 국어를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다 못 외운단 말이에요. 다 외우면 참 좋은데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단어 수로 둑 요 단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가 나오면 국어고요. 그 다음에 댐, 저수지, 호수 요 정도 연모까지 댐, 저수지, 호수, 연모 이런 말이 나오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에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유명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사찰용지 이런 건 지목이 아니에요. 종교용지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적지라는 거 지목 아니에요. 유적지. 사적지 있고 유지 있고 유원지까지는 있는데 유적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저수지도 지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우리가 좀 이따 배울 뭐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뭐 이런 것들 싹 다 지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목은 제가 지금 밑줄 그은 거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지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목인지 한번 해봐요. 시작. 답, 과수원에 대, 공장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종교용지, 사적지.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수로나 둑을 나타내는 지목은 뭐고요? 국어고 저수지, 호수, 연못, 댐 이런 거 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토지 용어 분류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다. 건축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서 주상공이 뜨면 뭐예요? 택지고 이거 건축용지 받고 택지를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도 쓸 수 있어요. 하천, 도로, 철도와 같이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 포괄적인 땅은 뭐다? 부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두 가지를 더 기억하시면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택지의 최원방권, 그러니까 택지 끝에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지라고 불러요. 한계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건축이 가능한 땅을 뭐라 그랬죠? 택지. 종류 3가지 있습니다. 뭐 주, 상, 공. 그 끝에 있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땅은 무슨지? 한계지. 택지를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부지.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보자.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반드시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의 공통점은요. 둘 다 용도 전환이 뭐 하고 있는? 되고 있는. 그럼 절대로 용도 전환 된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택지농지 임지가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택지농지 임지 가지고는요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잘 보시고, 택지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면 무슨지? 후보지. 택지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면 상호간, 후보지. 내에서. 상호간인지 내에서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상호간은 세로고요, 내에서는 가로거든요. 택지농지 임지가 나왔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후보인지 이행지인지 질문 드립니다 라고 한 다음에 택지, 농지, 임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잘 참았어요.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기다려.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되고 있는 땅만 후보지 이행지라고 하고. 자,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예요.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예요. 도로의 좁은 접속면 갖고 자루형 모양을 띠는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땅은 자루 대자 쓰는 되지.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없는 토지로서 허가 나는 땅은 냉지. 필지는 좀 중요합니다. 뭐 붙여가지고? 지번 붙여가지고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을 필지라고 한다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택지라고 합니다.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땅은 뭐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은 택지.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은 공지. 도시 토지란 말로 출발해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은 공환지가 됩니다. 나지, OX로 대답하시죠. 나지는 토지 외 건축물 없어요. 공법상 제약 잘했어요. 사법상 제약. 그러니까 나지는 공법상 제약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나지는 공법상 제약만 있고 건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입니다.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선 땅이고, 보통 건부지는 증가돼요, 강가돼요? 강가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건부지는 강가. 근데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나지를 죽여버려요. 나지를. 건부지는 못 죽여요. 건물을 건축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나지를 죽여버리면 나지가 콱 죽으면서 건부 증가됩니다. 오케이? 건부 증가는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예요. 예외는 원칙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힐 때까지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쿡 찌르면서 건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에서 감가가 튀어나와야 돼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공부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한 명 찔러볼까? 다음에 찌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첫날인데 찌르고 그러면 다음 주 안 올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 한번 대답해봐요. 건부지는 증가돼요, 강가돼요? 건부지는 싸요. 건부 강가돼요. 내외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면 나지가 죽으면서 건부 증가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볼까요? 법지와 빈지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법지와 빈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법 있으면 법지. 법 있으면 뭐? 법지. 법 없으면 빈지. 법 없으면 뭐? 빈지. 그러니까 법만 보세요, 법. 처음부터 둘을 다 보다가는요, 거짓골은 못 면해요.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이 있는지 법적 소유권이 없는지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눈길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지란이라고 했는데 법적 소유권이 없지만 나오잖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법지는 법적 소유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법지, 법이 비어 있어. 법이 없어. 그럼 빈지. 오케이? 한번 해보자. 법 있으면, 법 없으면. 이용 가치는 반대예요. 법이 있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없고요. 법이 없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용 가치는 반대라고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 토지 등록 지점 사이의 토지를 빈지라고 합니다. 그럼 뭐랑 구분하셔야 되면 간석지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간석지는 만조와 간조 사이의 토지를 간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조, 만조 사이에 간석지가 있고요.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땅이 빈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지를 같은 말로는 바닷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빈지는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쉬는 땅을 뭐라 그러죠? 휴한지. 놀리는 땅을 뭐라 그러죠? 유휴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는 포락지. 고압 전선 아래 있으면 선하지.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 소지. 소화지? 송아지도 아니고 소화지? 그 소지라 그래, 소지. 그 다음에
그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라고 해요. 일단지는 뭐를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왜 우리 저 뒤에 감정평가론에 가시면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일괄평가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걸 땅에다 적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필지가 아니라 두 필지야. 근데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라서 하나로 봐버리는 거지. 일단으로 봐버리는 거지. 그런 단어를 일단지라 그래요. 그리고 표로 시작해서 지로 끝나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표준지고 하나는 표본지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 보세요. 지가 공시 때문에 선정한 땅은 표,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 그러면 표본지가 중요해, 표준지가 중요해? 표본지는 몰라도 돼요. 표본지는 표준지만 알면 돼요. 근데 왜 표본지를 하는지 아세요? 표준지를 설명해 놓고 얘를 표본지라고 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 상당히 야비해졌어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을 표본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실제로 시험에. 그러니까 표본지는 지가를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이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게 낫냐면, 아까 토지는 무슨 법 쓴다 그랬죠? 공시지가? 이게 공시지가 비교법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비교법. 여러분들 거래 사례는 비교법 맞아요. 임대 사례도 비교법이 맞고, 근데 공시지가는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는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는 무슨 법? 기준법.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안 들고 싶으시면요, 저 따라 한 번만 하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몇 번 하고 나면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 이름은 뭐다? 표준지다.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된 땅 이름은 표준지가 되는 겁니다. Understand? 내가 understand 하면 understand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Understand?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정리. 일단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은 택지고, 이거 받고 불가능한 땅까지를 부지라 그래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에 바뀌는 건 후보지고,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라 그래요.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은 택지라 그래요.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법지, 법적 소유권이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으면 빈지. 빈지는 해안선부터 토지 등록 지점 사이의 토지를 말해요. 만조와 간조 사이의 간석지와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외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도 없는데 공법상 제약이 있는 땅은 나지, 이미 들어선 땅, 건부지,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 공지, 도시 토지 중 방치하는 땅, 공한지, 놀고 있는 땅은 유휴지, 쉬고 있는 땅은 휴한지, 그대로의 땅은 소지, 고압전선 아래 선하지,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하천으로 변해버렸어요. 물에 잠겨버렸어요. 포락지라고 합니다. 택지 끝에 있는 땅, 한계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준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땅은 표본지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주택, 자, 7번 보시고요. 주택을 크게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으로 구분했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런 구분은 무슨 법? 건축법.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택법에서는 똑같습니다.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 다음,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3개. 몇 개? 3개. 뭐 빠지고? 공간 빠지고.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만, 기숙사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4개씩 공부를 할 건데요. 마지막에 주택법에서 1개씩을 꼭 빼.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 딱 3개 있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있긴 한데, 요게 뒤에 가면 한번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우리 시험은 주구장창 건축법에 따른 주택의 분류만 나옵니다. 무슨 법? 자,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주택을 분류하면 크게 무슨 주택과? 단독과 공동. 단독 4개 시작.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 4개 시작.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됩니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요거 제가 우리 교재에 하나 수정해야 될 거 있습니다. 수정 좀 하고 갈게요. 사실은 3개 수정해야 되는데 하나씩 수정을 할게요. 자, 다중주택에 지금 330 보이십니까? 다중주택에 330을 660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쌤 책을 이딴 식으로 쓰면 어떡해? 제가 책 쓸 때만 하더라도 330이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개정. 660으로.
내가 요거 개정된 거 제일 먼저 알고 우리 공법 선생한테 알려줬어요. 공법 선생한테 알려줬어. 공법 선생이 고맙다 그랬어. 지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알아가지고 알려줬어요. 모르고 있더라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제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는요 내용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도 몇 개층이야? 3개층이야? 얘도 보니까 몇 개층이야? 3개층이야. 얘 몇 제곱미터? 660. 얘도 몇 제곱미터? 660. 그럼 이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요 층수나 바닥 면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3계층 이하 660 이하 뒤에 붙는 단어가 19세대에 뜨잖아요. 19세대 이하 뜨면 다가구예요. 뭐라고요? 다가구. 그리고 여러분들 다중은 받침이 이응 있지. 이응 진짜 많이 나온다. 한번 볼래요? 이응. 학생, 직장인, 장기간 이렇게 거주하는데요. 독립된 형태를 갖추지 아니. 독립은 갖추면 안 돼. 그러니까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어요. 욕실은. 하지만 취사스실은 설치하면 안 되는 거. 이런 표현이 뜰 때 요거는 다중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3계층 이하의 660 이하로 이제 다 바뀌었다고. 우리 개론책이 이제 330이 사라졌어요. 이제. 내가 오늘 2개를 더 수정해 드릴 거야. 이거 말고 또. 뒤에 가면 또 330이 2번 더 나오거든. 어쨌든 뭐 책 쓸 때에도 그랬었으니까. 어쨌든 자, 절 보시고. 절 보시고. 3계층 이하의 660 이하인데 학생, 직장인, 장기간, 독립은 아니고 욕실은 되고 취사는 안 되고 이건 뭐예요? 다중이에요. 3계층 이하의 660 이하입니다. 19세대 뜨면 다가구입니다. 이제 그걸로밖에 구분이 안 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팅값 좀 알려드릴게요. 세팅값. 자, 실판 보세요. 실판 보세요. 세팅값은 5, 4, 4, 3, 3이에요. 그 다음에 660 몇 번에? 4번입니까? 예, 오케이. 얘는 뭐야? 초가. 얘는 뭐? 이하. 얘는 뭐? 이하. 얘는 뭐? 이하. 출발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 뭐라 그래요? 아파트예요? 무슨 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이고요. 4계층 이하 660을 초과하면 뭐예요? 연립. 무슨 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이고요. 4계층 이하 660 이하면 뭐고요? 다세대. 무슨 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이고요. 3계층 이하 660 이하는요? 몰라요. 3계층에 660 이하는요? 모른다니까. 근데 잘 봐요. 19가 떴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다가구라 그랬죠. 맞아요? 근데 막 학생, 직장인, 장기간, 독립은 아니고 뭐 이렇게 이건 뭐예요? 네, 다중이가 돼요. 세팅 다시 층수 세팅해 주세요. 시작. 5, 4, 4, 3, 3. 순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이 순서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면적 세팅해 줄 건데 면적은 일단 아파트는 없어요. 면적이. 그럼 660 4번. 초과 이하 세팅해 주세요. 시작. 초과 이하. 그래서 제가 툭 던지면 툭 대답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 나는 누구일까요? Who am I? 나는 3계층 이하예요. 나는 660 이하예요. 나는 19세대 이하예요. 다가구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지금 오래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허리업. 다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4계층 이하예요. 나는 660을 초과합니다. 열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는 3계층 이하입니다. 66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아직 얘기하면 안 돼. 아직 얘기하면. 아니 어쩌려고 그래.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아 기분 나빠서 안 되겠네. 못 하겠네. 아 김샜잖아 나 지금. 다시 할게요. 3계층 이하고 660 이하인데 학생 예 잘했어요. 학생이나 우리 뭐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예요.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고요. 욕실은 되는데 취사시설은 안 돼요. 이런 게 다중주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럼 좀 여기도 좀 할게요. 여기도 바로 잡습니다. 330 아니고 얼마야? 660 이렇게 바꿔놓고요.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19세대 이렇게 하고요. 맞아요? 여기는 뭐 할까요? 학생, 직장인은 그만할게. 장기간, 독립구조 이거 아니고
아니고 단독주택이니까. 주택법으로 가시면요. 주택법으로 가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 준주택이 있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아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주택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주택법상 기숙사는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기숙사는 주택인데 아닌데. 아닌데 보통 오피스텔에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주거시설로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택외라 그래요. 주택외. 주택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주택인데 아닌데. 아닌데. 근데 실제로는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취급해준다 그래서 준주택이라 그래요. 오케이? 종류는 4개 있습니다. 기호단어. 뭐요?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300세대 미만이에요. 몇 세대? 세대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법시험에 또 나왔었어요.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 하지만 소유는 구분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갖고 우리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우리 책 전체에서 준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준 3종 세트. 자, 일로 오시죠.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걸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이라 부른다. 맞아요? 예. 주택 아닌데 주택으로 준해서 처리되는 게 뭐다? 준주택. 지대 아닌데 지대에 준하에 처리되는 거? 준지대.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나는 하나는 10 나올 것 같거든, 느낌상. 자, 잘 보세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으며 얘네들은 싹 다 저당권 설정이 돼요. 얘들은 싹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싹 다 별도의 소유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재단하고 임목하고 딱 2개는 중개 대상물이 되기도 하는 이놈은 누구일까요? 2번째.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에요. 근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호단호. 지호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기호단호 아니죠. 아니죠. 쪽팔려. 내 얼굴 못 들겠어. 쪽팔려가지고. 자, 지호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은 뭔가요? 준주택. 원래 지대라는 것은 이제 토지에서 생겨야 되거든요. 토지에서 생기는 거. 토지에서 생기는 지대를 갖다 우리는 원래는 경제지대라고 해요. 경제지대는 파레토 지대라고 하고요. 얘는 영구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토지는 수명이 무한하니까. 근데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 그러니까 토지 이외에서 생기는 놈이 지대 성격과 너무 닮은 거예요. 근데 얘는요, 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대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얘는 또 지대랑 다른 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는요,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장기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생기는 수익이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준지대, 마샬지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Understand? 그래서 나중에 경제지대랑 준지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파레토의 마샬, 토지 이외, 영구적, 장기적, 일시적, 단기적 이렇게 해서 비교를 좀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준 3종 세트가 탄생하는 신비를 저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나 혼자 신난겨? 오늘 어제 일 있었어요? 밥 먹고 누가 자리 때문에 싸웠어? 왜 이렇게 분위기 안 좋지? 내가 말 실수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혹시 말 실수한 거 있으면 좀 용서해줘요. 사람이 먹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응? 용서해줘요? 맘의 문을 활짝 열었어?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인데요. 부동산업은 오늘 내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로. 오늘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업은요,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합니다.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이게 소분류예요. 몇 개? 2개. 그래서 임대 공급과 관련 서비스업. 세분류는 4개인데요. 임대 공급업은 자 따라서 임계공, 민계공입니까? 임계공입니까? 계공은 좀 빨리 해주세요. 한 세트거든. 임계공입니다. 뭐라고요? 임계공. 임대하고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자, 관련 서비스업. 여러분들 우리나라 1호 국립대학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1호 국립대학 국자감. 그럼 국자감이라는 기관은 고려 성종 11년에 만든 기관이거든요. 우리 1호
국립대입니다. 그런 국립대라고 우리는 관이라고 해요. 관. 뭐라고요? 관. 그 관이 만든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뭐라고요? 국자감. 국자감 아니죠. 중자감 맞습니다. 관, 대표적인 관이 만든 우리나라 1호 국립대학 중자감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할게요.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 있고 관련 서비스업 있는 거 맞습니까? 임대공급업은 뭐가 있습니까? 개공, 임대하고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업은요, 중자감입니다. 뭐라고요? 중자감. 관이 만든 대표적인 국립대학 중자감 맞습니다. 관 뭐예요? 관리. 중자감 뭐예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나 주관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진짜. 여러분들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거? 이게 뭐라고 이거? 작게. 부동산업은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은 뭐가 있어요? 임대하고 개발 공급업이 있고,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업 3개, 개발 공급업 3개, 관리업 2개, 중자감 3개,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3개. 임대업은 뭐가 있냐면 주거, 비주거, 기타 임대업이 있습니다. 개발 공급업,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관리업, 주거, 비주거. 뭐 없어요? 기타 없어요. 기타 관리 없다. 자, 취미로 기타 치시는 분들 10월 30일까지 기타 관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뭐 관리하면 안 돼요? 기타 관리하면 안 돼요. 기타 관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기타인지 알려드릴게요. 아파트는 주거용이에요. 사무용이 비주거용이에요. 그러면 기타가 뭐냐면 사업시설이에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사업시설을 임대한다. 부동산 업이에요? 업 아니에요? 맞아요. 기타는 임대 맞으니까. 사업시설을 개발, 공급한다. 부동산 업이에요? 부동산 업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사업시설을 관리한다. 부동산 업이에요? 부동산 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업시설은 기타이기 때문에 기타를 관리하면 안 돼요. 사업시설은 기타예요? 시설은 기타예요? 그럼 시설은 임대하는 거 되고 안 되고? 되고. 개발 공급하는 거 되는데 관리하는 건 안 되고. 4글자씩 3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그래서 4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투자업 있나? 투자업 없나? 투자업 없어요. 투자자문업이 있어요. 금융업 있어? 없어? 없고. 건설업 있고 없고? 없고.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우리 빈칸을 한번 메꿔 주셔야 되는데, 일단 합격 빵꾸 노트 한번 꺼내보세요. 합격 빵꾸 노트. 자, 칠판. 합격 빵꾸 노트 한번 꺼내보세요.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눈도장을 찍는 거야. 부동산학은 종합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구체 경험과학, 규범과학 한번 써보시고, 자,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으며 단기 정착에 크게 기한 접근은 종합식.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 의사결정. 효율성은 이용의 민간 이렇게. 형평성은 분배의 공공 이렇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에서 이야기되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에서 이야기되는 건 현상.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부동산 활동.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능안경공에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 있는데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되는 건 무슨 성 때문? 능률성 때문.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자,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협의광이 2개가 있는데 협의는 누구와 누구? 토지와 그 정착물. 얘를 민법상 부동산 그러기도 해요. 같은 말이야. 싹 다. 협의, 민법, 좁은 의미, 토지와 그 정착물. 광의는 뭐에다가? 협의에다가 준을 더한 겁니다. 경제적 개념 5개. 삼본 생소상을 기억하시면서 자, 산, 자, 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기술적 개념. 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환자. 중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의제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고요. 누구는 중개대상물이 돼요? 재단하고 임목하고.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에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얘는
감정평가할 때 일괄평가하고요.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자, 이런 거 연습하시면 참 좋은데 토지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적으로 취급되는 게 어떤 거 있어요? 건물,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수목, 등기, 임목, 타인 토지, 농작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동산으로 처리되는 건 3개 있다 그랬는데 뭐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답 체크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요. 아, 토지 정착물 중에서는 독립 정착물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부동산 정착물 중에서는 정착물을 공부하지 말고 동산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갈게요. 이번에는 지목. 비어있는 지목을 완성해 주시죠. 물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 3개, 전답, 과수원, 택지와 관련되는 지목 2개, 대공장용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제방, 요거 보니까 하천, 요거 보니까 국어, 요거는 유지, 요거는 딱 보니까 종교용지, 요거는 딱 보니까 사적지가 되겠네요. 요거는 쉬워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을 택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건축 가능 플러스 불가능하고요. 바닥 토지면서 포괄적인 땅이 부지, 택지, 농지지 상호간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고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가 됩니다. 필지는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이라면 택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토지가 됩니다. 낮이는 건물 없어요. 사법 없어요. 공법 있어요. 혹시 헷갈리시면 공법 있다고 박아놓고 다시 오는 것도 괜찮아요. 낮이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낮이가 비싸요. 건부지가 싸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한가라 그래요. 맹지는 접속면 없고 허가도 안 나고 법지는 법 있고 빈지는 법 없고 법이 있는 곳에는 이가 없고요. 법이 없는 곳에는 이가 있어요. 빈지는 해안선부터 토지 등록 사이에 있는 토지입니다. 건물 짓고 남은 토지가 뭐죠? 공지. 도시 토지를 방치하는 땅은 공한지. 쉬고 있네? 휴한지. 놀고 있네? 유휴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이 수면 밑으로 잠겨버렸네? 토락지. 고압전선 아래? 선하지. 자연 상태 그대로? 소지. 택지 끝에 있어? 한계지. 용도상 불가분 두 필지 이상? 1단지. 지가 공시 때문에 선정된 땅은 표준지. 지가 변동 때문에 선정된 땅은 표본지가 됩니다. 단독주택은 뭐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오케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오케이? 층수 세팅 시작. 5, 4, 4, 3, 4. 요거 660, 660, 660, 660. 요거 초과, 이하, 이하, 이하. 오케이, 됐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고 분상 적용받지 않는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하시면 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빈칸 메꿔주시면 참 좋아요. 요건 뭐예요? 부동산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다 쓸 때까지 공부하세요.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오케이? 임대 공급업은 뭐예요? 임대와 개발 공급.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는 뭐예요? 관리와 중자감. 중자감 뭐예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 출발합니다. 임대 3개 시작.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개발 공급업 3개 시작.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관리업 2개 시작. 주거용, 비주거용. 4글자 3번 시작.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정답 좀 바꿀게요. 여기 정답에 330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330 요거 660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것도 660이에요. 제가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바꿔놓을게요. 330 잘못돼 있네. 660. 660으로 바꿨어요? 예. 그 다음에 토지 특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드디어 이제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어디로 볼 거냐면 교재 페이지 드디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156쪽으로 갈 거예요. 156쪽. 156쪽 가신 거 맞아요? 좀 쉬셨다가 156쪽의 기출문제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겠습니다.